지금 시장을 보면 사람들은 습관처럼 원인을 찾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져서 그래요. 기업 실적이 꺾일까봐 그래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서 그래요. 물론 그런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들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하락은 한두 자산의 조정이 아니라 주식, 램, 비트코인, 금까지 동시에 힘이 빠지는 동시 수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시 수축은 감정이나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현금의 흐름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금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금은 안전자산인데 왜 같이 빠지죠?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금은 공포가 커지면 오르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에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모두가 현금이 필요해지는 순간에는 가장 팔기 쉬운 자산부터 현금화가 시작됩니다. 금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도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이 마르면 금 역시 매도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안전자산이라도 유동성 스트레스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보다 더 먼저 봐야 하는 수도꼭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의 자금 운용, 그 중에서도 TGA, 즉 재무부 일반 계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동성을 이야기할 때 연준의 대차대조표만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중의 현금을 빨아들이고 다시 풀어주는 과정에서 재무부의 역할은 놀랄 만큼 직접적입니다. 재무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그 국채를 사기 위해 현금을 지불합니다. 그 현금은 시장에서 빠져나가 재무부 계정으로 들어가 쌓입니다. 반대로 재무부가 그 돈을 정부 지출로 쓰기 시작하면 현금은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옵니다. 즉, TGA는 시장 유동성의 저장고이자 방출 밸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 비트코인, 나스닥 같은 자산들은 기업 가치나 내재 가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남아있는 현금의 총량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유동성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 중 하나이고 나스닥은 금리와 유동성의 조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은 장기적으로는 안전자산의 속성을 갖지만 단기적으로는 현금 확보 국면에서 같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것은 뉴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장에서 현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현금이 어디로 사라졌는가를 시간 순서대로 붙잡아 보겠습니다. 최근 하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면은 단순히 금리가 높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국채를 사기 위해 현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간 구간입니다. 시장이 버티려면 결국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현금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정부 금고로 이동해버리면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동시에 숨이 막힙니다. 영상의 논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2025년 중반 이후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 제약이 완화되면서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고 실제로 시장은 국채 공급을 더 많이 받아내야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국채가 쏟아지면 누군가는 그걸 사야 합니다. 연기금, 은행, 글로벌 채권 투자자, 머니마켓 펀드까지 이들이 국채를 사는 순간 대가로 현금을 내죠. 그 현금은 시중은행의 준비금에서 빠져나가 재무부의 TGA로 쌓입니다. 시장이 체감하는 건 하나입니다. 돌아다니던 현금이 말라간다는 것.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 뭘까요? 유동성에 가장 예민한 자산입니다. 영상은 그 대표로 비트코인을 듭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선호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동성의 온도계에 가깝습니다. 2025년 9월 고점 이후 가파르게 미끄러졌다는 구간을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니라 현금이 먼저 말랐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금리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에 동시에 민감합니다. 국채가 쏟아지고 현금이 흡수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현금 확보를 우선하게 되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금이 왜 같이 흔들렸는지 금 투자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금은 공포가 커지면 오르는 자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공포는 금을 밀어 올리지만 현금 고갈 공포는 금마저 누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마진콜, 리밸런싱, 채권 매수 등으로 현금 수요가 폭발하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가진 자산을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파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금도 가장 유동성이 좋고 매도하기 쉬운 자산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금이 단기적으로 주저앉는 장면은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현금의 목을 매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재무부는 왜 굳이 지금 난 시장이 아파하는 걸 알면서도 현금을 빨아들이는가? 여기서 영상은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시간표에는 정치가 개입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2026년 11월 중간선거라는 확정된 이벤트가 앞에 놓여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까요? 말이 아니라 체감입니다. 고용이 견조하고 소비가 버티고 무엇보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느낌이 살아있으면 표는 움직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만약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이미 주가를 천장까지 끌어올려 놓으면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그 열기를 유지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일찍 불을 붙이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는 연료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계자들은 역산을 합니다. 선거가 11월이면 유권자가 가장 강하게 체감하는 삶에서 6개월 전부터 분위기가 살아야 합니다. 그럼 불장 연출의 골든타임은 대략 여름에서 초가을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 상반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상의 가설은 여기서 나옵니다. 상반기까지는 의도적으로 돈을 말려서 응축시키고 하반기에 폭발시키는 시간표다. 이 논리에서 2026 연초의 하락장은 자연스러운 침체가 아니라 하반기 랠리를 만들기 위한 실탄 비축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하지만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압니다. 유동성은 감정이 아니라 스케줄에 의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 특히 재무부는 국채 발행과 지출 타이밍을 통해 유동성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위험 자산뿐 아니라 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금 투자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 일정형 유동성 조절이 맞다면 금은 2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현금 흡수 구간에서의 단기 약세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현금 방출 구간에서 위험 자산이 과열될 때 금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거를 위한 인위적 랠리가 끝난 뒤에는 그 부작용, 즉 인플레이션과 재긴축 위험, 이 다시 금의 중장기 논리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은 한 방향으로만 베팅하는 자산이 아니라 시간표에 따라 역할이 바뀌는 자산입니다. 영상은 다음 단계로 그 시간표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어디냐를 찍습니다. 바로 4월 15일 텍스데이입니다. 상반기 응축의 정점에서 세금 납부라는 전국 민족 현금 수요가 겹치면 유동성 가뭄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자, 이제 시간표에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강조하는 공포의 정점은 다름 아닌 4월 15일 미국의 텍스데이입니다. 왜 하필 그 날짜가 시장을 흔들 수 있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금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이고 의무는 반드시 현금을 요구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그날을 피해 갈 수 없죠. 텍스데이는 매년 반복되는 강제 현금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가 이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으로 시중 현금이 말라있는 구간과 겹치면 시장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현금 부족 쇼크에 가까운 흔들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을 조금 더 정교하게 보겠습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내기 위해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무엇을 합니까? 들고 있던 주식을 팔거나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언금이 TF를 일부 환매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납부는 규모가 크고 일정이 확정되어 있고 준비가 부족하면 자산을 팔아야만 합니다. 이때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용히 내려가기보다 퍽 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매도 압력이 집중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타이밍의 겹침입니다. 영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상반기 내내 재무부가 국채를 쏟아내면서 현금을 TGA로 흡수해 왔습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이 줄어든 상태에서 4월에는 전국 민적 현금 수요까지 터집니다. 쉽게 말해 수도관의 물을 이미 잠가둔 상태에서 도시 전체가 동시에 물을 틀어버리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수압이 무너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변동성 확대, 공포심리, 급락과 급반등의 반복입니다. 뉴스는 금리나 지표 탓을 하겠지만 본질은 시스템 내부에서 현금이 증발하는 구간이라는 것이 영상의 주장입니다. 이 구간에서 금 투자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포가 오면 금은 오른다는 공식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4월 중순의 공포는 불확실성 공포가 아니라 현금 고갈 공포일 수 있습니다. 이 공포는 금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안전을 위해 금을 사기보다 세금과 결제, 마진을 위해 현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텍스데이 전후에는 금도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최소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장이 현금에 굶주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핵심은 4월 15일 전후가 끝이 아니라 전환의 문턱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은 4월 중순을 유동성 가뭄의 정점으로 본 뒤 그 다음에 올 판이 바뀌는 신호를 5월 초로 잡습니다. 바로 재무부의 분기 국채 발행 계획 QRA입니다. 이때 재무부가 국채 공급을 줄이고 TGA에 쌓아둔 현금을 다시 시장으로 흘려보낼 계획을 내놓는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눌러오던 압력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전환점입니다. 영상이 말하는 판이 뒤집히는 신호는 5월 초에 발표되는 재무부의 분기 국채 발행 계획, 즉 QRA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시장은 늘 금리만 바라보지만 실제로 위험 자산과 금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드는 건 유동성의 절대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QRA는 그 유동성의 방향이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이자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국채 발행이 늘면 투자자들은 국채를 사기 위해 현금을 내고 그 현금은 TGA로 들어가면서 시장의 돈이 마릅니다. 반대로 QRA에서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신호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국채 공급이 줄어드니 수급이 개선됩니다. 수급이 개선되면 국채 가격은 오르고 국채 수익률은 내려가는 압력이 생깁니다. 둘째,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TGA에 쌓아두었던 현금을 재무부가 정부 지출로 집행하기 시작하면 그 돈이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때 시중은행의 준비금이 늘고 머니마켓의 숨통이 트이며 기관 투자자들의 리스크 예산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시장을 떠받치는 바닥에 물이 다시 차오르는 겁니다. 이런 전환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은 늘 같습니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입니다. 영상이 비트코인과 나스닥 대형 기술주를 먼저 지목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 변화에 가장 먼저 과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나스닥은 금리 하락과 유동성 증가라는 최적 조합에서 탄력이 붙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이 랠리가 기업 실적이 하루아침에 좋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랠리라는 겁니다. 시장은 이 구조가 확인되는 순간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럼 금은 어떨까요? 금 투자자에게 이 구간은 미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이 위험 자산처럼 폭발적으로 튀기보다 금리 하락이라는 한 축을 통해 천천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은 무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나 기대 금리의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입니다. 또한 TGA 방출로 유동성이 풀리면 시장의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될 수도 있고 이 역시 금에는 숨통을 열어줍니다. 다만 동시에 위험 자산이 강하게 달릴 때 금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지는 단기 소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금은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리는 구조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쪽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4월 중순까지 시장을 눌렀던 힘이 현금 흡수였다면 5월 초 QRA는 그 힘이 현금 방출로 바뀌는지 확인하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관문이 열리면 시장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QRA 이후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랠리의 형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돈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 가격은 논리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 밀려 올라간다는 것. 특히 상반기 내내 현금이 말라붙어 있었던 시장에서는 작은 물고 변화가 과장된 가격 반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압축 스프링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요. 여기서 첫 번째 가속 장치는 유동성 민감 자산의 순서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건 대체로 비트코인 같은 고베타 자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돈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곳부터 찾아갑니다. 그 다음은 금리 하락에 직접 수혜를 받는 나스닥 대형 기술주가 붙습니다. 할인율이 내려가면 밸류에이션이 개선되고 동시에 유동성까지 들어오니 상승 탄력이 커집니다.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금 투자자에게도 시장 온도를 알려주는 선행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동시에 강해지는 구간은 대개 현금이 진짜로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가속 장치는 영상이 7월부터 언급한 정책성 자금입니다. 특히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급된 돈이 즉시 인덱스 펀드로 유입되도록 설계된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죠. 이 구조가 왜 시장에 강한 바닥을 만드는가? 인덱스 펀드는 기업 실적을 따져서 사는 돈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패시브 자금입니다. 즉, 누군가가 주식을 던져도 밑에서 자동으로 받쳐주는 매수세가 생깁니다. 시장 전체에 에어백이 깔리는 셈이죠. 변동성은 줄고 상승은 더 부드럽게 이어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선거를 앞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체감 자산 가격 부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영상의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이 구간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요? 금은 위험 자산처럼 폭발적으로 튀기보다 보통 금리와 달러,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세 가지 축을 따라 움직입니다. 유동성이 풀리며 금리가 내려가면 금에는 우호적입니다. 다만 위험 자산 랠리가 강하면 단기적으로 금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의 약점이 아니라 금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험 자산이 달릴 때 금은 수익 극대화의 도구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균형과 후행 리스크에 대한 보험으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행 리스크가 이 파트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영상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돈 잔치는 선거라는 시한부 목표를 향해 설계된 가능성이 크다는 것. 선거가 끝나면 억지로 끌어올려야 할 정치적 이유도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풀린 돈의 부작용이 시차를 두고 실물 물가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 유동성이 실물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되기까지 6에서 18개월의 시차가 생깁니다. 즉, 5월부터 시작된 유동성 파티의 청구서는 2026년 말에서 2027년의 물가 상승, 그리고 재긴축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잔치의 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영상이 가장 냉정하게 짚는 대목은 지금 세팅되는 유동성 랠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목표가 너무 선명합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 목표가 선명하다는 건 종료 시점도 비교적 선명하다는 뜻입니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 정치적으로 주가를 떠받쳐야 할 이유는 약해집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다시 정책의 의지가 아니라 정책의 부작용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풀면 바로 물가가 오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풀리고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그 자산 효과가 소비로 연결되고 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임금이 따라가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정도의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의 논리대로라면 2026년 5월부터 본격화된 유동성 방출의 청구서는 2026년 연말부터 2027년 내내 물가 압력이라는 형태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정책 당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부터가 딜레마입니다. 선거 전에는 경기와 자산 가격이 중요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물가 안정이 다시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고 오히려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무부 역시 방출했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해야 할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위적 랠리 뒤에 숨은 청구서입니다. 시장은 이 청구서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줄어들 때 위험 자산은 다시 첫 번째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이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금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금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랠리에서 주인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 국면에서는 달라집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은 다시 구매력 방어와 정책 리스크 해지라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습니다. 물론 금도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연준이 긴축으로 대응하면서 실질 금리가 급등하면 금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임금이 그때 다시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 자산이 흔들릴 때 금은 수익의 도구라기보다 생존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환 규칙입니다. 영상이 말하는 전환 규칙을 투자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반기는 현금의 가치가 가장 커지는 구간입니다. 싸게 보이는 자산을 무작정 줍는 게 아니라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현금과 리스크 한도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둘째, 5월 초 QRA 이후 유동성 방출이 확인되면 그때는 방향을 바꾸되 무작정 풀베팅이 아니라 랠리의 구조를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원칙.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과열되고 낙관은 극단으로 갑니다. 바로 그때가 출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시장은 거대한 톱니바퀴입니다. 하루하루의 빨간불, 파란불의 감정이 흔들리기 쉽지만 진짜 수익과 생존을 가르는 건 불빛을 만든 설계를 읽는 능력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투자자의 행동으로 번역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간표에 맞춰 기계처럼 움직여라. 그 시간표의 분기점은 4월 15일, 그리고 5월 초 QRA, 마지막으로 10월 말부터 11월 초입니다. 먼저 1단계, 지금부터 4월 중순까지는 리스크 관리와 현금 확보입니다. 이 구간의 본질은 현금의 증발입니다. 재무부의 흡수, 텍스데이의 강제 현금화, 여기에 시장 심리까지 겹치면 변동성은 과장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공포에 휩쓸려 바닥에서 던지는 것. 둘,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줍는 것. 전문 투자자 관점에서 이 구간의 현금 비중은 겁이 아니라 전략 자산입니다. 현금은 관망이 아니라 다음 국면에서 가장 좋은 자산을 선점하기 위한 탄약입니다. 특히 금 투자자라면
금을 끝까지 들고 가는 신앙으로만 보지 말고 포트폴리오 전체의 생존력을 높이는 완충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이 현금에 굶주린 구간에서는 금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불필요한 손절과 과도한 추격 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4월 말부터 5월 초는 구조적 전환점에서의 올라타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환 확인입니다. QRA를 통해 국채 발행 속도가 둔화되고 TGA에 쌓아둔 현금이 지출로 풀리는 방향이 확인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태도를 바꿉니다. 이때는 망설임이 오히려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라타는 방식은 명확해야 합니다. 돈이 풀릴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자산군, 즉 유동성 민감 자산, 비트코인, 나스닥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날렵하게 압축합니다. 금은 이 구간에서 공격 자산이라기보다 금리 하락과 달러 흐름에 따라 완만한 동행을 기대하는 포지션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산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유동성이 어디로 먼저 흐르는가입니다. 3단계 10월 말부터 11월 초는 미련 없는 엑시트입니다. 시장이 가장 뜨겁고 뉴스가 가장 낙관적이고 주변이 가장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때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선거라는 이벤트가 끝나기 직전 이 랠리의 유통기한이 다하기 전에 수익을 점진적으로 챙기고 방어 태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이후에는 부양의 명분이 약해지고 유동성 파티의 청구서, 인플레이션 압력, 연체 긴축 가능성가 시간을 두고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간에서 금은 다시 빛날 수도 있지만 그때 역시 무조건이 아니라 금리와 실질 금리의 방향을 보며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언이 아닙니다. 시간표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환 신호에 반응하고 과열의 끝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무서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5월 전환 국면을 기준으로 어떤 리밸런싱 원칙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금과 유동성의 관점에서 함께 구조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